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한 신문에 재미난 이야깃거리가 큼지막하게 실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다소 생소한 낙화에 관한 건데요. 인두로 지지는 그림의 명인인 전북 진안군에 거주하는 박병수 옹이 다시 경성에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박옹이 올해 60이라 이 특별한 그림 그리는 법을 후세 청년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인두로 지져서 나무에 그린 그림을 관광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림을 인두로 지졌다는 뜻으로 낙화라고 하기도 하고 불로 그렸다는 의미에서 화화라고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무가 아닌 종이에 그린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29년) 조선박람회 기념 사진첩. 이 안에는 그 옛날 전국 발두의 특산품과 자랑거리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쌀입니다. 쌀관이라고 되어 있잖아. 쌀과 관련된 것들. 아까 그 쌀관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쌀관 내부예요. 이 병 속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됐던 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옵니다. 이 경복궁 안에서 내에서 했던 조선 박람회장 중에 전라북도관이요. 전라북도관 내에 이불을 초청해다가 낙하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지. 시연화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지. 갓을 쓴 주인공은 박계담. 사진 왼쪽에는 숯과 인두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뒤편에 걸린 그림들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렸을 정도면 당연히 대단한 실력자일 텐데요. 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8폭의 병풍을 이곳 동국사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영모도, 하조도, 학초, 포도, 국화, 대나무 이런 그 종류들의 그림들이고 간이는 안 찍혀져 있어요. 안 찍혀져 있는데 울산 박계담의 부인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붓으로 그려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못 그리는데 이건 불로 그리는 그림이자 인두. 개의 눈이 얼마나 적은지 개눈 감추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개의 눈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서도 정말 인두로 그렸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고은을 찾았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에 인두를 달군 채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는 올해로 40여 년째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영조 낙화장입니다. 그의 인두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얀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나뭇잎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장인의 손끝에서 금세 한 폭의 멋진 산수화가 탄생합니다. 뜨거운 인두 또 쇠붙이가 딱딱한 쇠붙이인데 그 인두라는 것이 딱딱한 쇠붙이를 가지고 부드러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사실상 조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종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타니까 조금만 시간을 지체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훼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낙화의 개념은 합죽선 대나무에 문양을 새겨 넣은 낙죽이나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 바탕에 그림을 그려넣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의 상식을 뛰어넘는 낙화의 선구자의 작품을 이 책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앵무새와 기러기, 논병아리를 소재로 한 세 점의 그림. 때론 힘찬 기운이 느껴지고 때로는 섬세한 표현이 붓으로 그린 수묵화를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앵무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은 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크고 날카로운 앵무새의 부리와 길게 늘어진 꼬리깃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두로 그린 낙화를 서화 예술을 뛰어넘는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은 남원 출신의 양반이었던 박창규. 서해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며 화화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박창규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습니다. 추사 선생님이 사셨던 그 동시대에 사셨는데 추사 선생님보다는 이제 연배가 조금 아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사 선생님과도 교우가 깊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 용모가 조금 좀 어눌하게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눌해 보이시는데 솜씨가 너무 뛰어나셔서 표합뿐이 아니고 이렇게 조각 같은 거 혹은 무슨 뭐 사물을 만드는 이런 모든 솜씨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이 이제 화화도인이라는 그런 당호까지 내려주실 만큼 그 추사 선생님의 안목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실 만큼 그렇게 뛰어난 솜씨를 가지셨던 분으로. 화화도인이라 불렸던 낙화의 대가 박창규의 흔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그가 살았던 곳은 임실로 행정구역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한땐 밀양박씨들의 집성촌이었던 지사면의 관기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밀양박씨 족보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창자, 규자 조부님 되시죠. 창시자분 할아버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괴담 조부님이 이제 3세대 월산 이제 괴담, 이분이 굉장히 이 작품에서는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듣기에는. 월산 박괴담은 앞서 살펴봤던 1929년 조선 박람회에 전북 대표로 참여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이제 둘째 당숙 되신데 마지막에까지 이제 오신 분이죠. 이 당숙 밑에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족보를 통해 이곳 박씨 일가들이 낙화를 집안 대대로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박창규는 어떻게 낙화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의 일부를 족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원년에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인 김노경이 이끄는 사절단을 따라 연경에 들어가 관광을 하던 차에
마음속으로 이치를 통달하여 불로 그림 그리는 법을 창시하였다고 적어 놓았는데요. 그가 그림 솜씨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를 이어가며 낙화를 그렸던 이곳 박씨 가문에서 불로 그리는 그림 낙화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시아버니, 우리 영감 아버지. 이분이 바로 낙화의 마지막 세대 중 한 사람 옥천 박상근입니다. 아버지는 예전 때 면장을 많이 하시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나 짓고 일꾼만 부리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늦음애기 이제 그림 그리고 여기다 아덕을 걸어놓고 내 저기서 저 미국으로 많이 팔리고 그랬었어. 그 많았던 낙화 작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연꽃 한 폭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낙화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털 하나하나를 저렇게 섬세하게 다 그려내려면 보통 그 시간도 그렇고 힘도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색깔이 없는 그림이고요. 순 묵화로만 그렸고 이 털 표현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도 옛날에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가장 놀랬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털이 곤두서서 이렇게 금방 호랑이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낙화로 이제 한번 재현을 해본 건데 사실 낙화로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검은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쉬울 것 같아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검은색을 만들기 전에 종이가 벌써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검은색을 낼 수가 없고 적어도 5번, 6번을 똑같은 속도로 문질러서 이렇게 겹쳐야 이런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이곳에서 앞서 살펴본 옥천 박상근과 동시대를 살았던 밀양박씨 마지막 세대의 작품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요. 소산 선생 작품인데요. 소산 박상전이라는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제 1950년대까지 생존하셨던 말하자면 박씨 가문의 가장 마지막 후손이 되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이 그리신 작품이에요. 이 병풍도에서 박씨 일가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화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인두로 이런 선을 이렇게 강하게 마치 이 강철을 구부려 놓은 것 마냥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런 이파리 처리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씨 가문의 작품들은 대부분 뭐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화본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씩 변형을 준 작품들인데 대부분 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이 소나무를 이렇게 이제 거북이 등처럼 나눠서 이렇게 그리는 기법인데요. 소나무 껍질을 큼직큼직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구도가 다 요 비슷한 이런 형태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특히 보면은 소산 선생님 가문의 이런 특징적인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파리 그리는 거 이런 기법도 아주 똑같아요. 낙화의 도인으로 불렸던 수산 박창규에서 시작해 일가 친척들이 대를 이어가며 자신들만의 화풍을 만들어간 임실의 밀양박씨. 인두가 요거고요. 그 할아버님이 쓰셨던 인두들이 이거. 어릴 때 기억으로는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더 삐죽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요런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넓은 것도 있고 더 넓은 것, 도끼처럼 넓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져 내리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녹이 잔뜩 쓸어 있는 이 인두는 한때 뜨거운 열기로 조선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가던 붓과 같은 도구로
그 쓰임새를 다했을 겁니다.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는 병풍을 만들 때 쓰던 것들도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왜 낙화가 밀양박씨의 가업이 됐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낙화라는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특성상 그 가족들이 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가 또 숯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협업하는 관계도 그래서 아마 가족 중심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낙화를 소개한 신문 기사를 다시 보면 조선의 명물인 인두로 지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시 60세인 박병수옹 단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의 작품이 신문 한편에 흐릿하게나마 실려 있는데요. 낙화의 명인으로 불리며 신문에까지 소개된 그의 작품을 만나게 된 건 군산 동국사에서였습니다. 불그림이라는 뜻으로 화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고 초산, 박병수 그다음에 낙감되어 있고요. 가업으로 아버지에게 낙화를 배워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산 박병수.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낙화는 밀양박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 밀양박씨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계담 선생 대 이후로는 사실상 제자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씨 가문에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또 백씨 가문에서부터 일반으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배우게 된 것도 그런 선생님들 반계를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박병수옹의 뒤를 이을 유망한 제자가 전주군에 사는 백남철이라는 20세 된 청년 화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 박병수의 또 다른 제자와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전북 전주의 대화가로 소개된 백학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화화회 혹은 낙화회라 하여 낙화의 기술을 선보이는 이벤트를 자주 벌였는데 이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낙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백학기 선생님이 그걸 많이 하셨고 또 그 시연회를 하셔가지고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많이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주문도 많이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안 우리 낙화를 했던 사람들이 관광지 같은 데서 왜 그림을 즉석에서 그려서 팔고 했던 거에 시초가 아마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그림이 낙화장 김영조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런 낙화의 원조로 불리는 수산 박창규의 작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박창규 선생님 작품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게 이 바탕에 붉은 계통의 색이 돌아요. 근데 조선시대 회화를 보면 이건 아주 낯설고 아주 독특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근에 알았는데 이 한지에 홍화씨로다가 홍화물을 들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한지에 홍화물을 들여서 이렇게 붉으신 예, 거예요? 붉은. 낙화뿐만 아니라 다른 회화도 이 홍화물을 들인 한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벌레를 막는 방충 작용이 좀 있고 또 결락을 이렇게 방지해 주는 역할이. 벌레를 막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락을 방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낙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두로다가 종이를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탄소 알갱이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낙화가 오래돼 가지고 조금 색깔이 탈색되는 이유는 그거 원인이 탄소가 거기 떨어져 예,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화물을 들인 걸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방지된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새가 확 고개를 이렇게 예. 젖히고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 전체적으로 아주 조형적으로 그 뛰어난 그런 감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림은 또 이렇게 여러 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점만 봐도 예, 예. 그 선생님의 실력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여기 있는 이 2점 정도 보면은 어디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 예, 아주 구도라든가 또 예. 필치라든가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예. 붓이 아닌 쇠를 달고 사물의 진수를 그려낸 박창규. 200여 년 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 미학을 종이 위에 담아내며 조선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이름을 당당히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낙화는 세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미술의 한 장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불로 그린 그림, 낙화는 다양성의 시대에 어쩌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화유산일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불로 그린 그림. 낙화라는 회화 장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 마우스로도 그림을 그리는 시대에 붓이 아닌 인두로 찢어서 그림을 그리는 전통 기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